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건가 하면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직거래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작성할 때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5가지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등기부 등본 확인한다라는 거.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을 하죠. 등기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주소나 동호수가 정확한지 먼저 파악을 하십니다. 자,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고 채권 채굴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자, 일단은 등기부를 보게 되면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주소와 동호수까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 내가 만약에 어떤 전셋집을 구한다, 월세집을 구한다 했을 때 그 상대방 임대인 있죠? 집주인.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정확한 소유주가 돼야 됩니다. 부인이 나왔다, 남편이 나왔다, 아들이 나왔다, 다 안 됩니다. 가족이고 뭐고, 가족관계 증명서 들이밀면서 내가 가족이다, 안 됩니다. 무조건 소유주가 나와야 되고, 그 외의 사람이 나온다면 제3자건 지인이건 친척이건 가족이건 간에 위임장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왔을 경우가 정확하게 위임장 없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와 그 계약서상 그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을구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융자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융자가. 그런데 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실체 모액이 좀 적을 확률도 있는데 보통 이자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빌려준 게 1억이다. 그럼 등기부등본상에는 1억 2천만 원이나 1억 3천만 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될 수 있겠죠. 갚아야 될 돈이. 근데 설정을 1억 빌려줬다고 딱 1억만 해버리면 그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물권 담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해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채무액이 얼마든 우리는 채권 최고액 등기부상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용 소유주와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 일치해야 된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잡히는 거는 이제 많은데, 근저당 잡히는 게 많죠. 대부분 은행인데. 그 외에 압류나 가압류나 좀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걸릴 확률은 거의 1, 2% 미만이긴 하나 그런 게 있게 되면은 그 파악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복잡하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상대방의 신분증과 실제 계약서에 작성하러 나온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그죠? 신분증 확인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하러 나온 사람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갖고 계약서 서류와 함께 내가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 매매 금액이든 보증 금액이든 간에 매매 계획이냐 임대차 계획이냐 따라서 이런 것들 잘 확인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가격이 가끔 잘못 기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 더 기재됐다. 그러면 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같은 걸 기본적인 거지만 잘 확인하셔야 되고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부분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부가세 부분이 포함된 건지 별도인 건지 이 부분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 했는데 나는 100만 원만 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110만 원을 내야 되더라. 부가세가 별도인 거죠. 근데 나는 포함해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포함인지 별도인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쌍방강의 자유우서로 해지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계약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형태로 가는데 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개인의 의사를 인해서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인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이 지불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이
내가 해지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오케이를 안 하게 되면 이건 해지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여하튼 중도금 지불 후에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게 되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도금에 대한 지불 날짜라든가 의미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내가 그 돈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5월 31일 날 지불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이 5월 29일 날 역시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5월 30일 날 설정해놨어요. 근데 뭐 우리 집에 잔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뭐 누구한테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미뤄졌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내가 잔금일을 고정시켜 버리면은 꼼짝없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죠. 내가 집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갭 투자로 샀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인이 살고 있지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나 돈 1억밖에 없는데 전세 4억 놓고 1억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1억밖에 없어도 5억짜리 사는 거야. 근데 4억짜리 전세가 잔금일까지 안 들어왔어.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잔금일은 기재는 하지만 특약사항 같은 데다가 현재 매매 계약은 지금 새로운 세입자 전세를 맞추고 난 이후에 잔금을 전세 잔금 일자가 이 본 매매 계약서에 매매 잔금 일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잔금일을 유동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모든 그 부동산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은 이 확인 설명서를 그 기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학교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혐오실이 주변에 있는지, 뭐 학교는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철역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세하게 뭐 이런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융자는 얼마가 있는지, 예? 예, 소유주는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읽어보시고 나서 이제 도장 서명 날인을 합니다. 서명 날인하기 때문에 잘 제사이 붙든 자세히 안 붙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내가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못 봤다 이런 게 안 먹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수료 부분까지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수수료. 그래서 내가 수수료 얼마 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걸 미리 기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매든 임대차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0.2에서 한 0.9 사이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중간 정도면 0.6 정도 되겠죠? 근데 0.9를 띡 써놨다. 그러면 꼼짝없이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9%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가 되고요. 계약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기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특약사항 작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하다, 불안하다 이런 내용은 모두 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뺌하면 뭐 아무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기재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배장판 임대인이 잔금 전까지 해주기로 한다. 잔금 전까지 해주기로 말은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로 한다라는 것을 아예 계약서상에 기재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블라인드는 임차인이 10만원에 인수한다. 뭐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전 사람이 블라인드를 놓고 갔어. 내지는 집주인이 블라인드를 뭐 안 걷어갔어. 이럴 때 임차인한테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얼마에 가져가세요 이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바뀌기 전에 이런 것들은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애완동물 키우지 않는다. 임차인한테 조금 이건 불리한 내용이고 이런 것도 있죠. 뭐 매매를 했는데 지금 명의를 못 정했어. 계약 시점에 잔금이 2달 남았는데 그 전에는 정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의 적습니다. 매수인의 명의는 잔금 7일 전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상기 잔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의 잔금일을 본 매매계약의 잔금일로 한다. 전세 끼고 구입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전세가 지금 있는 상태면 상관없지만 전세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로 바꾼다거나 전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새로 세입자를 들여놓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거나 했을 때 구두상으로 하고 말을 바꿔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기 때문에 이 문구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심지어는 여기 이제 전세를 얼마로 할 건지 그 금액까지 기재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라.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 및 사본을 첨부한다. 그다음 금액 확인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 살펴보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수수료 부분도 살펴본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매매라면 여기 매매라고 써 있을 거고 지금 임대차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써 있겠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 임대할 부분, 뭐 건물 면적 다 나옵니다. 뭐 302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계약금 뭐 1,000만원 여기 다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차임은 뭐 5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조부터 9조까지 여기 있는 항목은요 그냥 법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건 제가 좀 크게 다시 확대해 갖고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쓰시는데 그냥 A4 용지에 쓴다고 해도 그거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이거는 양식이 딱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A4 용지로 하든 사실 구두상만으로 계약을 하든 우리 민법상에서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A4 용지에 그냥 단순하게 쓸 때는 요 내용들 중에 일부는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계약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특약사항 적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주소 인적사항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간에 있잖아요. 2조부터 9조까지 항목이 뭔지 글씨가 작으니까 큰 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2조는 뭐냐면 존속기간.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뭐 임차 기간을 설정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도 변경하지 마라. 전대라는 것은 내가 임차인인데 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주는 걸 뜻합니다. 이거 허락 없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말이 좀 어렵잖아요. 2달치 월세 안 주면, 그리고 용도 변경이나 전대하면 주인 허락 없이 새로운 사람한테 임대차 주거나 뭐 벽을 허무는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2달 정도 월세를 안 주거나 그러면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제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계약의 해제 잠깐 볼까요? 임차인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그죠? 중도금 지불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중도금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쪽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배액상하거나 계약금 포기하고 본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할 수도 있다. 중개보수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그냥 하기로 했다가 이거 그냥 우리 안 할래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느냐? 아니죠. 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냥 지들끼리 오케이 계약 썼다가 그냥 다시 해지가 돼버리면은 공인중개사는 무슨 봉입니까? 열심히 봉사해줬는데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합의하에 계약을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 한번 볼 겁니다. 자, 등기부 등본 이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을 띄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그 건물이 안 나와요. 이거 사기친 거 아니에요? 집합 건물로 띄셔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건 건물, 토지가 따로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걸로 검색했을 때도 안 나오는 거죠.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띄면은 표제부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표시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물리적 표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표시. 그래서 주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뭐 내역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가 있어요. 갑구와 을구. 갑구는 뭐냐면 소유권,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주인이 이거를 언제 샀느냐, 주인의 인적사항이 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을구는 이제 그 외에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가 돼 있냐,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4천 돼 있죠. 5억 4천 돼 있으면 실체무역은
한 4억 5천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4억 5천에 120%면은 5억 4천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4억 5천 빌렸지만 설정은 5억 4천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어디 천안 뭐 축협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공동담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자, 유튜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